요즘 빅데이터 시대잖아요. 정말 많은 정보들이 오가는데 정부가 우리도 모르게 수집하는 내 정보, 과연 윤리적으로 잘 쓰이고 있을까요? 오늘은 바로 이 중요한 질문을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. 네,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죠. 데이터 윤리, 이 얘기가 요즘 왜 이렇게 중요해졌을까요? 그 배경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자,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. 국가 통계를 만든다고 내 개인정보를 가져다 쓴대요. 이거 과연 괜찮은 걸까요? 항상 안전하다고, 투명하다고 믿을 수 있을까요?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풀어야 할 숙제, 핵심 딜레마입니다. 이게 그냥 그럴 수도 있지 하는 상상이 아니에요. 실제로 있었던 일들입니다. 핀란드에서는요, 사람들 동의도 없이 개인 데이터를 가지고 미래에 이 사람이 의료비를 얼마나 쓸까 하는 소위 위험 점수라는 걸 계산해버렸어요. 또 노르웨이에서는 우리가 마트에서 뭘 샀는지 그 구매 기록을 소득 수준이랑 연결시켜서 분석하다가 결국 이건 사생활 침해야 하고 판결까지 받았죠. 보세요. 이렇게 신뢰가 무너지는 건 정말 한순간입니다. 자, 그럼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해결책은 없을까요? 당연히 있습니다. 바로 데이터 윤리라는 개념인데요. 이게 그냥 데이터를 안전하게 지키자 이런 차원의 얘기가 아니에요. 데이터가 만들어지고 저장되고 사용되고 공유되는 그 모든 과정에서요. 개인의 권리를 존중하고 또 도덕적인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일종의 룰북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. 다행인 건 이런 고민을 우리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. 전 세계적으로 여러 국제기구들이 데이터 이렇게는 써야 한다는 기본 원칙들을 만들고 약속하고 있어요. 어떤 내용들인지 한번 같이 보시죠. 지금 보시는 이 원칙들 정말 흥미롭지 않나요? UN, EU, 국제통계기구, 이름만 들어도 쟁쟁한 곳들이잖아요. 근데 이 기관들이 모두 약속이나 한 것처럼 비슷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. 공정해야 하고 전문적이어야 하고 투명하게 공개하고 개인정보는 철저히 지키고 마지막으로 책임까지 져야 한다. 이게 바로 지금 시대에 데이터를 잘 쓴다고 말할 수 있는 글로벌 스탠더드인 셈이죠. 자, 그럼 이런 좋은 원칙들이 그냥 말로만 그치면 안 되겠죠? 실제 현장에서는 어떻게 적용되고 있을까요? 데이터 윤리를 잘 실천하고 있다는 나라들의 구체적인 사례를 한번 뜯어보겠습니다. 첫 번째 주자는 캐나다입니다. 캐나다는 데이터가 엉뚱한 길로 빠지지 않도록 뭐랄까 일종의 가드레일을 만들어 놨어요. 그 이름이 바로 필요성 및 비례성 프레임워크라는 건데요. 이게 어떻게 작동하냐면요. 아주 체계적인 2단계로 되어 있어요. 먼저 1단계, 어떤 프로젝트든 시작하기 전에 이 데이터가 대체 왜 필요한가? 이거 증명해야 합니다. 그리고 이 데이터를 쓰기 위해 들이는 노력이 과연 공공의 이익에 비례하는가? 이것도 따져봐야 하고요. 그리고 2단계, 이걸로 끝이 아니라 데이터 윤리사무국이라는 전담 조직이 이 모든 과정을 윤리적인 잣대로 아주 꼼꼼하게 다시 한번 들여다보는 거죠. 자, 이번엔 영국으로 가볼까요? 영국은 정말 똑똑한 방법을 썼어요. 연구자들이 스스로 나 지금 윤리적으로 잘하고 있나? 하고 점검해 볼 수 있는 도구를 아예 만들어버린 겁니다. 바로 윤리 자가평가 도구라는 건데요. 이게요, 그냥 이거 했음, 저거 했음 체크하는 그런 단순한 리스트가 아니에요. 공공의 이익은 뭔지, 데이터 보안은 잘 되고 있는지, 법은 잘 지키고 있는지, 심지어 대중의 의견은 어떤지, 이런 6가지의 핵심 원칙을 스스로 계속 곱씹어보게 만드는 거죠. 연구의 모든 단계에서 윤리적인 고민을 자연스럽게 하도록 만드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 기술 되나? 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이 기술 과연 옳은가까지 생각하게 만드는 아주 중요한 장치인 셈입니다. 자, 이번에 볼 나라는 정말 독특합니다. 바로 뉴질랜드인데요. 뉴질랜드의 데이터 윤리는 그냥 법이나 제도가 아니라 그들의 문화, 그 자체에 아주 깊숙이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. 바로 이 한 문장이 모든 걸 설명해 줍니다. 뉴질랜드에서는 원주민인 마오리족의 데이터를 그냥 데이터로 보지 않아요. 타온가, 우리말로 하면 소중한 보물로 여깁니다. 그리고 스스로를 그 보물을 지키는 수호자라고 생각하죠. 와, 정말 데이터에 대한 존중의 깊이가 다르다는 게 느껴지지 않나요? 자, 지금까지는 현재의 이야기였다면 이제는 미래로 한번 가보겠습니다. 인공지능, 바로 AI 시대가 왔잖아요.
이 새로운 흐름 속에서 데이터 윤리는 또 어떻게 진화하고 있을까요? AI 시대의 윤리도 기본적으로는 데이터 윤리랑 같아요. 그런데 여기에 아주 중요한 몇 가지가 추가됩니다. 예를 들어 OECD 같은 곳에서 뭘 강조하냐면요. 첫째, 설명 가능성. AI가 어떤 결정을 내렸으면 왜 그랬는지 사람이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해야 한다는 거예요. 그리고 둘째, 재현성. 어제 돌렸을 때랑 오늘 돌렸을 때랑 결과가 똑같이 나와야 한다는 거죠. 그래야 믿을 수 있으니까요. 자, 이렇게 전 세계가 데이터 윤리를 고민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과연 우리나라는 어떨까요? 이번 보고서가 진단한 한국의 현 주소는 어디고 또 어떤 길을 가야 한다고 제안하는지 한번 들어보시죠. 보고서가 지적하는 가장 핵심적인 문제가 바로 이겁니다. 현재 우리나라 통계청에는요,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공식적인 데이터 윤리 정책이라는 게 사실상 없다는 거예요. 이게 바로 우리가 풀어야 할 가장 시급하고 큰 숙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보고서가 내놓은 첫 번째 제안이 뭐냐? 바로 공식적인 통계 데이터 윤리 가이드라인을 만들자는 겁니다. 제대로 된 우리만의 룰북을 만들자는 거죠. 데이터는 어떻게 안전하게 지킬 건지, 투명성은 어떻게 확보할 건지, 데이터 제공자의 인권은 어떻게 존중할 건지, 그리고 궁극적으로 통계에 대한 신뢰를 어떻게 지켜나갈 건지, 이 네 가지 핵심 내용을 담은 체계적인 지침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. 그리고 두 번째 제안은요, 훨씬 더 현실적이고 당장 시작할 수 있는 방안이에요. 지금 통계청에서 실험적 통계라는 걸 만들 때 쓰는 검토 목록이 있거든요. 거기에 딱 한 줄, 데이터 윤리를 잘 지켰는가? 이 항목을 추가하자는 겁니다. 아주 간단하죠. 하지만 효과는 클 겁니다. 새로운 시도를 하는 첫 단계부터 윤리라는 브레이크를 걸어두자는 아주 실용적인 아이디어죠. 결국 이 모든 이야기는 한 단어로 귀결됩니다. 바로 신뢰죠. 데이터 윤리는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신뢰에 대한 문제입니다. 우리가 마음 놓고 데이터를 믿고 활용할 수 있는 사회. 여러분은 그런 사회를 만들기 위해 우리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? 이 질문을 여러분께 남기면서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.